글로벌 기업 삼성은 현재의 구도대로 지속이 가능할까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지속 불가능 보고서. 오늘은 인도 등 아시아 3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의 노동 착취, 노동조합 탄압 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불법과 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국가 권력 위에 군림하려던 행태를 나라 밖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룸톡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독자와 한겨레가 끈끈하게 소통하는 시간, 독한 소통으로 문을 엽니다. 2019년 6월 26일 한겨레 라이브 최윤아, 임지성 기자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독자와 한겨레의 소통, 독한 소통 진행을 맡은 최윤아, 임지선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독한 소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독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겨레 네이버 구독자가 2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200만? 뭐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지만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국내 언론사 중에 200만 넘은 언론사 정말 몇 개 안 되고요. 저희가 올해 1월에 100만을 넘겼는데 6개월도 안 돼서 2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같이 축하해 주세요. 네, 너무 축하하고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200만 명의 네이버 이제 이용자들이 네이버가 이제 뉴스 시스템을 개편해서 구독한 그 언론사의 뉴스만 보게 돼 있는데 한겨레 거는 봐야 되겠다. 그쵸. 나는 한겨레 거는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200만 분이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런 이제 뭐 선택을 받은 만큼 저희도 더 분발해야겠죠? 네, 더 좋은 콘텐츠로 꼭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회 방송이 나갔는데 독자센터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네. 어떤 전화였습니까? 제가 전화 내용을 전달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독한 소통이라는 우리의 무려 코너 이름과 네. 제 이름이 네. 정확히 박힌 그 의견이었는데요. 네. 임지성 기자가 주주가 6만 9천 명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6만 7천 명 아니냐. 이게 내가 맞다. 이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체크를 하셨죠. 네, 주주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요. 저희가 3월에 주주총회 때 이제 그 숫자를 발표했었는데 6만 9,490명. 오. 반올림 해도 6만 9천 명.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정확하게 됐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내가 더 하고 싶다. 그렇죠. 7만 가자. 뭐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여기로 연락 주시면 네. 됩니다. JU 골뱅이 주주죠. 골뱅이 한이.co.kr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독자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기사부터 다룰 건데요. 오늘은 먼저 댓글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나니? 휴, 이제 정말 한겨레도 끊어야 하나? 한겨레는 대통령의 열등감 있어? 네,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도대체 어떤 기사이길래 이런 심상치 않은 댓글이 달렸는지 궁금하시죠? 소개를 해드릴게요. 6월 24일 인터넷에만 보도된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48.3%, 긍정평가 앞질러라는 제목이죠. 네. 사실 저희 인터넷 한겨레, 그러니까 한겨레 홈페이지에는 댓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SNS에서는 아주 상황이 달랐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오늘 한 오후 2시까지 모두 한 140여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사실 트위터, 페이스북에 댓글 다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매우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댓글 몇 개만 더 읽어볼까요? 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그동안 긍정적 평가가 나올 만한 건 보도 자제하고 부정적 평가가 나올 때만 뻥튀기 하셨는데 드디어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대통령 중에서 임기 중반에 긍정평가와 지지도가 46%를 넘어가는 분이 몇 분이나 있으셨던가요? 기사 제목만 보면 무슨 일이라도 크게 벌어진 줄 알겠어요. 임기 3년 차에 4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하고 계신 증거로 보이는데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인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이야말로 긍정평가 사안인데 참 한겨레는 정말
타락하는구나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140여 개의 댓글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에 독자분들이 비판하시는 지점은 여긴 것 같아요. 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니까 보도를 하는 거냐라는 부분인데 소통 데스크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이나 댓글들에 답해야 될 때가 많을 텐데 사실 어려운 지점은 얘기들이 사실 변명 아닌 변명으로 들릴까 봐 좀 걱정되는 지점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도해왔지를 좀 봤어요. 네.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어요.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매주 그냥 일상적으로 밥 먹듯이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기자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네. 그럼 매주 이제 이메일을 열었을 때 분석 자료가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사실 비슷한 긍정부정의 비슷한 정도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비슷하게 계속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근소하게 앞섰을 때 그때 네. 한 번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참 있다가 저희가 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을 때 완전히 반대 상황에서 한 번 쓴 거죠. 네. 둘 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오차범위 이내였고 네. 사실 그렇게 큰 기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이제 긍정평가가 앞섰다는 건 지면에도 나갔지만 네.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온라인 기사 처리만 네, 했던 디지털에만. 거죠. 네네. 이런데 지난 5월이랑 6월에 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조사 기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2년을 맞았었거든요. 네, 지난 5월 그쵸. 10일에. 그래서 저희도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쭉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각도로 실었었는데요. 네. 사실 취임 2년이라면 앞으로 더 잘해라는 채찍질을 더 많이 하게 될 시기이기도 해서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기사를 내놨을 때 더 채찍질 왜 안 하냐 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받았죠. 그래서 사실 그렇죠. 이런 기사에는 한겨레 정치 기사가 최근에 이제 갖고 있는 딜레마기도 한데 양극단에 아주 매서운 지적이 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왜 양극단으로 갈리고 특히나 한겨레의 스탠스에 대한 이제 한겨레가 써 있는 지점에 대한 얘기가 맞는가에 대해서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 지금 차기 언론 학회장인데요. 네.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그 부분 제가 말씀 전달을 좀 드릴게요. 네.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 방향이 한겨레의 신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겨레의 딜레마는 이해된다. 근데 한겨레가 신념에 치우치다 보니 정부 정책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으려는 듯한 인상을 네, 오히려 받는다. 그렇게 되면 정파적이 되는 거다. 자기도 나도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하지만 네. 이론과 현실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오류가 많다. 정부는 그런 이제 사회과학을 기본으로 한 이제 정책 방향을 내세울 때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갈 수 있게 도와주려면 비판을 하고 이제 보완책을 내놔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30년 동안 이제 한겨레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이제 탄생을 할 때마다 네. 이 부분의 딜레마를 계속해서 겪었던 그렇죠. 게 사실이고, 오히려. 네. 그리고 더 이제 더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매섭게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여론조사 보도를 보고 같은 보도를 보고라도 이렇게 양극단으로 독자 의견이 갈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겨레에서 여론조사 보도의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겨레 앞으로 어떻게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도를 할까요? 여론조사 보도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준비한 이제 아주 대대적인 그리고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따로 인터뷰도 있고 전문가까지 있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 기사 구성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런 매주 이제 밥 먹듯 하는 여론조사, 정치인들은 신경을 많이 쓰지만 사실 뉴스 가치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 여론조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 여론조사 보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치부에 제가 이제 문의도 하고 같이 인원도 해봤는데 네.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라고 하면 이렇게 확정적인 제목으로 뽑기도 어렵고 전달될 때 그렇죠.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보도는 되도록 하지 않는 쪽으로 신중을 기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번 네.
댓글을 조금 읽어볼까요? 오늘 유튜브에 저희 방송이 좀 늦었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가 늦는다 이런 게 안타까운 이제 그런 댓글들이 방송 네. 시간을 엄수하자 이런 게 맞나요? 당연히 염소해야 네. 되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고 네. 오늘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나오시죠.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십니다. 저희가 그럼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그럼 어떤 독자의 소리가 도착했는지 함께 들어볼 건데요. 이번 주는 좀 독특하게 기자가 저희에게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아, 한겨레 기자가요? 아니죠. 아, 당연히 한겨레 기자는 네네. 아니고요.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타사 기자가 네네. 한겨레를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의견을 보내줬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은 실망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용산 참사 생존자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저는 꽤 오랫동안 한겨레를 봤고 두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대학생이라서 대강의 사정은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 좀 더 어린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듣고 기사를 다시 보니까 좀 저간의 사정을 파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한 편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는 방식? 그 정도라도 해주셨다면 이렇게 소식이 묻혔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사를 왜 더 친절하게 쓰지 못하냐. 그쵸. 이게 나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쭉 여태 기사를 읽어왔지만 이 10년 전의 사건들이 맞아요. 있기 전에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잘 접하지 못했던 그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려면 한겨레가 더 기사를 풍부하고, 친절하게 그쵸.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얘기로 읽혀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사를 쓸 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면은 원래 한정적이어서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쓰다 보면 이전에 그게 무슨 맥락에서 있었던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적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항상 딜레마죠. 네네. 근데 이게 디지털 기사를 중심으로 이제 기사를 쓰는 게 이제 옮겨오면서 조금 더 친절하고 아주 전사까지 완결된 컨텐츠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기자들 사이에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기사 중에 용산 참사 관련 기사, 네. 이제 용산 참사 생존자분이 결국에는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셨다는 그 네. 소식, 그 소식이 이제 원고지 200자 원고지 6매 분량, 네. 1,200자 정도, 네. 그 정도로 작게 기사 지면에 이제 쓰였는데 네. 이 기사에 대해서 기자도 그 안에 이제 이 내용들, 이게 2009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네. 철거민과 진압경찰이 충돌을 해서 큰 네. 불이 났고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었던 사건이라는 내용은 네. 기사 안에 넣었지만은 네. 이 기자도 다 설명하지 못한 것 같은 그쵸, 갈증이 그쵸. 있어서 맞아요. 방금 전에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 똑같은 게 이유진 기자가 썼고요. 경찰이 용산 참사에 반드시 사과해야 하는 이유 5가지라는. 맞아요. 이 부분이 사실 그전 기사에서 없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다 넣기가 어려운데 네. 이 한풀이라도 하듯이 이제 이전에 6매 기사를 썼던 걸 네. 무려 26매 기사로 26 곱하기 200 하시면 됩니다. 정말 글자 친절합니다. 쓰시려면. 예, 26매 기사로 이거를 풀었었어요. 네. 5가지로 했는데 이 5가지를 하나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첫 번째 참사 이전에도 경찰은 철거 용역 위협 묵인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럴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 2번 농성 시작 25시간 만에 이 작전을 개시했다. 네. 이럴 필요 있었냐? 명분이 부족했다. 3번 안전 대책 없었다. 미흡했다. 사전 예행 연수도 없이 무리한 진압이었다. 4번 1차 진입 뒤 이미 작전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2차 진입을 강행했다. 네. 5번 철거민만 기소해서 재판을 했다. 그게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그렇게 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쵸. 그래서 이러는 동안에 경찰은 막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를 꼼꼼하게 짚었으니까 네. 이 기사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도 좀 많이 공유해 주셔서 모두가 좀 기사를 한 건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로 온 독자의 소리입니다. 네. 제가 아주 빠르게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린 이유는요. 저희 학교 이번 수학 수행평가가 자신의 진로와 수학 수행평가. 네, 수학 수행평가가 마음이 급해요. 수학적 사고 능력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전에 작성한 계획서에 유명 기자분들의 학창 시절 실제 수학 실력과 이분들을 인터뷰하여 수학적 사고 능력과 기자라는 직업이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네. 질문을 보니까 일단 이분한테 답을 여기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것도 필요한데 네. 직접 이 자기가 진로를 정한 사람을 인터뷰해야 된다네요. 네, 이분은 그 저기 해주시나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한겨레 임지선 검색하시면 이메일 주소 나오거든요. 네. 그쪽으로 보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네. 제가 그래서 아침부터 만난 기자들한테 계속 자꾸 물어봤어요. 수학 잘했어요? 수학 잘했어요? 계속 물어봤는데 절반 정도는 듣자마자 아니야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절반 정도는 굉장히 거만한 눈빛으로 내가 뭐 과수석이었다는 둥 네네.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묻지 않은 얘기를 하셨어요. 네. 실제 이제 전공으로 보자면 문과 계열, 사회 계열이 아무래도 글 쓰고 사람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많긴 한데 네. 의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생물학과, 생물과학과, 금속공학과, 식품 영양학과 등 네. 이색 학과가 다양한 많습니다. 학과. 네. 근데 또 한 사진 기자는 수학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진 기자도 셔터 스피드와 조리기를 계산하려면 수학이 필요하더라라고 말했고 네. 최근에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분석적인 그쵸. 글쓰기, 알고리즘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수학적 사고 능력 이 자체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맞아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게 꼭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은 수학을 잘하는 것이 기자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자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지만 수학적 사고 능력과 네. 수학을 100점 맞는 거랑은 상관이 없을 수 다르니까 있습니다. 네, 또 네. 용기 잃지 마시고요.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만약 다음 주에 내 질문, 내 의견 꼭 소개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요 밑에 전화 1566-9595, 이메일 publiceditor@한이.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 이것도 너무 번거롭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여기 댓글창에다가 달아주셔도 좋고요. 페이스북 DM, 다이렉트 메시지 환영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고요. 오늘 되게 빵빵한 소식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뉴스룸 톡에서는요, 삼성 국외공장과 경찰의 유착 관계를 보도를 할 거고요. 이슈인에서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출연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성 아시아 공장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들여다보면 이런 착취가 가능한 구조가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 월요일에 옥기원 기자가 전해드린 노동조합 파괴였는데요. 인도 등 해당 국가의 경찰들이 마치 삼성의 직원처럼 삼성의 이해를 대변해온 행태가 보였습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취재한 이재연 기자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 그 네. 영상으로도 좀 보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를 네. 딱 한 문장,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제 유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누구랑 같은데 누가 요착한 거죠? 경찰 또는 정부와의 유착인데요. 네. 아까 이제 익숙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네. 한국에서도 삼성이 노조를 와해시킬 때 경찰을 동원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국외 취재를 해본 결과 해외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도에서는 경찰을 동원해서 시민단체를 압박하고 감시한 내용까지 밝혀졌고요. 네. 네. 삼성이 현지 경찰한테 손을 뻗친 겁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예. 지금 삼성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 인도의 한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경찰에게 9개월 동안 감시를 당하고 또 심지어 경찰이 그 활동가의 고향 집까지 찾아가서 뒷조사를 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밝혀냈고요. 그러니까 다른 네. 위해 활동, 사회적으로 위해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네. 삼성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네. 는 것 때문에
감시를 당하고 네. 그 사람의 고향집에까지 경찰이 찾아갔다고요? 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단체가 지금 이 내용을 저에게 말을 해주면서 이제 삼성과 관련된 일에 한해서는 네.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는 게 좀 안전에 위협이 되겠다고 판단이 됐다 이렇게 네. 말을 해서 오늘 저희가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보도를 할 거고요. 시민단체 네. 이름도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힘든 네, 거죠. 네. 네. 이 단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그냥 정말 그 삼성 보고서를 만든 것뿐인가요? 그게 감시의 이유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게 된 배경부터 네.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얘기인데요. 그걸 이 기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단체가 이제 아까 삼성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고 했는데 지금 삼성이 무노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네. 노동자들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상세하게 이제 썼던 단체거든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보고서니까 연락을 취했는데 네. 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태도가 약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과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네. 말을 해서 저희가 네. 이거를 취재하게 됐고요. 네,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떤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 단체가 2016년 8월에 이제 처음으로 보고서를 온라인에 잠시 공개를 했다가 네. 이제 조금 보완해야겠다 싶어서 삭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직후인 2016년 8월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단체를 처음에 찾아와서 네. 자금 출처 내역이랑 네. 부모의 집 주소 같은 개인 정보를 받아갔는데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직은 삼성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 단체는 몰랐던 그냥 거죠. 경찰이 감시하나 보다 네, 이 정도 네. 알았었다는 그죠. 거죠? 그래서 자료도 다 주고. 네. 근데 이미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수상하다고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에 올린 걸 보고 경찰이 찾아왔다. 그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에 관련된 건 몰랐다. 네. 고향집에는 왜 갔답니까, 경찰이?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처음부터 조금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네. 게 경찰 신분은 처음에 안 밝혔고요. 네. 그리고 소속 부서가 이제 큐브랜치라는 곳인데 이곳이 약간 처음에 그런 경찰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그 시민단체 어떤 식으로 이 경찰이 네. 접근을 했나요? 신분증을 뭐 이렇게 하고 무엇을 알아보러 왔다 이것도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죠. 처음엔 그게 아니었고 네. 내가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인데 좀 고민이 있다, 상담을 받고 싶다 해서 찾아왔는데 네. 알고 보니까 경찰이었던 거고요. 와서는 네. 이제 사실 내가 경찰이다 네.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 그 소속 부서를 봤더니 네. 이제 큐브랜치라는 약간 국정원 같은 부서인데요. 반정부 단체를 경찰인데도 감시하는. 네. 이제 뭐 정보 활동을 하는 네, 우리로 그렇죠. 치면 국정원이나 아니면은 정보, 경찰 네. 정보과 뭐 이런 곳인가 보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곳이어서 이미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심지어 이제 고향 집에까지 찾아갔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고향집을 네. 왜 갔냐고. 그래서 이 이제 활동가에 대한 개인 정보를 뭐 알기 위해서 간 건가요?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경찰이 거기 갔다 와서 이제 보고서를 썼다고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이 활동가는 아직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고 네, 이런 내용들까지 개인적인 네. 굉장히 개인적인 사소한 정보까지 네. 취합한 건데 근데 이 활동가는 경찰이 그 보고서를 어떻게 한 건가요? 경찰이 그런 식의 보고서를 네. 썼다는 걸 네. 이 활동가 이 시민단체는 어떻게 안 건가요? 이 경찰이 왔을 때부터 다른 활동가들의 신상 정보를 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찾아갔었고 보고서까지 썼으니까 네. 이쪽도 좀 협조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조심해라. 거죠. 뭐 그게 사실상의 위협 행위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경찰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네. 네,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대목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상황이 거기까지 진행됐는데 이 시민단체에서는 경찰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 그죠. 삼성과 경찰이 뭔가 유착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정황이 있습니까? 네,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경찰이 삼성 직원과 함께 와서 이 사람의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네.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네, 삼성 직원이랑 같이 왔다고요? 네, 삼성 직원이 거기서 시민단체를 조사할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네. 경찰이 이제 틸라이 나야감이라는 이름이 조금 어렵죠. 네. 틸라이 나야감이라는 사람과 예. 함께 와서 네. 이 사람하고 만나서 좀 질문에 대답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 틸라이 나야감이라는 사람은 6개월 동안 네. 또 경찰을 사칭해서 정보를 받아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꼬리가 잡힌 거죠. 네. 실제로는 경찰이 아니었고 삼성 직원이었던.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의 활동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죠. 시민단체 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삼성 쪽에.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네. 이미 2017년 4월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막 감시나 사찰이 있고 나서 거의 한 8개월, 네. 9개월 지난 다음인데 지금 이런 확신이 들고 나서는 이제 사무총장이 이 단체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네. 직접 그 인도 법인 상무에게 네. 네, 전화를 해서 삼성과 네. 인도가 합작법인이죠, 거기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해서 네. 네, 항의를 했더니 이제 상무가 하는 말이 나는 몰랐다. 네.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겠다 하면서 네.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도 지금 같은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이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에. 네, 보시면은 이메일 주소를 보시면 지금 화면은 잘 안 나오는데 네. 틸라이 나야감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직원의 이메일도 포함이 돼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단체는 확신을 한 거죠. 아, 그 직원이 정말 맞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의 고위급 간부가 이 행태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사과는 했다는 거죠. 비록 자기가 지시를 했거나 네. 뭐 이러지는 않았지만 네. 몰랐지만 앞으로 그러지 않게 하겠다. 네. 이 사건 외에도 인도에서 그러면은 좀 이 시민단체 말고도 또 다른 삼성과 경찰의 유착 관계 이런 게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네, 그 삼성에서 해고된 노동자 프레라나라는 노동자가 지금 겪었던 일인데요. 네. 이 프레라나 노동자가 그 삼성에서 해고를 당하고 네. 부당 해고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찰을 찾아갔던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경찰이 이미 프레라나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고 지금 영상 나오는 거 보시고 네. 계신데 당장 나가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하고요. 네. 지금 영상에는 담기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네, 여기 경찰서에 왜 왔다, 무슨 일로 왔다 네. 얘기하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네. 이미 어떻게 온지 알고 나가라. 네, 나가라. 미리 경찰이 사전에 마사지를 해놨던 거네요. 그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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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의 언론에도 좀 영향을 끼친 게 있나요? 네, 현지 그 저희가 취재 갔을 때 현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해고 노동자 같은 경우에 이 이후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피해 사실을 되게 적극적으로 알렸고 네. 언론사들도 사실 삼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관심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나중에는 연락은 오는데 보도는 안 나온다. 네. 그래서 뭐 데스크에서 네. 광고를 봤는데 이거를 삼성 기사를 쓸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고요. 네.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자 현지 언론인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NDTV라고 인도에서는 굉장히 큰 방송사인데요. 여기 기자가 말하기를 맞다. 네. 삼성은 큰 기업이고 언론사에 광고를 많이 주고 네. 심지어 삼성의 후원을 받는 언론사도 있어서 네, 그런 삼성이 후원을 하는 네. 언론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의 언론도 역시 광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테고 네. 광고의 큰 물줄기가 삼성이니까 네. 삼성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가 어렵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얘기한 그 부당 해고를 네. 당한 이 직원은 네. 취재는 많이 응했는데 실제 보도된 곳은 뭐 우리로 치면 공중파나 큰 신문이나 없었고, 이런 데는 네. 전혀 없었고 네. 온라인 매체에서만 두어 군데. 두어 네. 군데에서 네. 가볍게 다뤘다는 거죠. 네. 삼성에서 국회 입법기관에도 좀 영향력을 미친 네. 그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한겨레가 취재를 통해서 단독 입수한 자료인데 네. 삼성 베트남 법인에서 이제 대외 협력 업무를 네. 총괄했던 한국인 임원이 한 명 있는데 네. 그 임원이 2016년에 네. 베트남 국회를 찾아가서 이 결사의 자유 그리고 복수 노조에 네. 대해서 이거를 허용하면은 노동자들 권리가 오히려 침해당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의 연설을 장문의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네. 한국인 삼성 현지 법인의 네. 임원급 인사가 그렇습니다. 네. 노조를 하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한다? 네. 그 베트남이 네. 지금 노동 총연맹이 딱 하나가 있잖아요. 예. 정부와 이게 결탁이 돼 있는. 우리랑 비슷한 한국노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약간 네.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복수노조로 인정하자는 게 이제 국제노동기구의 어떤 네. 협약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허용하면은 이제 네. 다른 노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이 이제 그거를 막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네, 네. 복수노조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네. 그게 이제 우리도 국회 가면 네. 국회에서 공청회 같은 걸 하잖아요.
공청회를 해서 그 뭐 노동자 의견도 듣기도 하고 관련된 경제계 인사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베트남 국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고 거기에 그냥 참가를 해서 우리 삼성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밝힌 정도예요? 아니면 연설을 했다고 하니까 네. 마치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서야 될 그런 자리에서 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조금 압박성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 대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표현이 네.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네. 주시면 투자라는 단어를 5번 이상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몇 분 정도 됐나요? 전체 연설이?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노동법이 이제 예. 기업에 좀 불리하게 개정이 된 다음에 그런 해외 투자 기업이 다른 예. 곳으로 이전해 버린 사례를 언급을 하는데 네, 그런 표현들이 약간 국회의원들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 있는 네, 정황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고 네. 그래서 민주노조가 공장에서 생기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죠. 그걸 네, 네. 은근한 네. 협박.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네. 네.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재계 인사들이 아니 최저임금 이런 식으로 오르면 더 이상 국내에서 사업 못하죠. 공장 이전할 수밖에 없죠. 뭐 네. 이런 식의 얘기와 좀 비슷한 거군요. 네. 아마 취재를 하면서 삼성 임원이 실제로 베트남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걸 삼성 쪽에 확인을 했겠죠? 네, 저희가 확인 요청을 했는데 예. 이제 좀 원론적인 답변을 받는데 네, 그쳤고요. 매번 하나만 네,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되게 좀 그럴 정도인데 그래도 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 근로 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 그리고 네. 관계 법령, 내부 네.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네. 현지법에 따른 임직원의 결사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을. 그러니까 그 질문은 구체적으로 던졌는데 네. 답변은 우리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네. 답변이라는 거죠. 아이고. 이 나라들이 이제 인도나 베트남이나 보면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는 네. 개발도상국이고 삼성의 현지 법인이 그 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상이 아마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지 경찰 언론과의 유착 정도가 아니라 국가 권력과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나라들에서 국가 권력 기관들이 삼성과 유착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까? 좀 제일 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베트남인데요. 네. 지금 이제 화면 나가고 있는데 베트남이 수출의 71%를 해외 투자 기업에 의존을 해요. 근데 이 71% 중에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그 가운데서 40%요? 네, 예. 해외 투자 기업 가운데서 네. 40% 이상으로 거의 뭐 절대적 네. 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가보면은 이제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삼성이란 단어가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그런 수준이고, 네. 네. 그래서 좀 위상이 사실 네, 작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그 나라에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것도 네. 지금 삼성공화국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그 이상의 네. 힘을 발휘하면서 베트남 역시도 삼성공화국이 네. 돼버렸다. 그래서 베트남 저희가 만난 베트남 시민단체 활동가가 네.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회공화국이 아니라 삼성 사회공화국이라고 불러야 한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실제로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취재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삼성 시리즈는 이걸로 마지막인가요? 저희가 조금 더 남아 있고요. 그래서 네. 브라질이나 헝가리 같은 네. 다른 나라에 대한 보도도 조금 남아 있으니까 네. 네, 지켜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신문 ESC팀 이정현 기자입니다. ESC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는 라이프스타일 섹션입니다. ESC, 이스케이프, 탈출이란 뜻이죠. 일상에서 벗어나서 재미있게 지내보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목요일에 꼭 ESC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ESC에서 문면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못 맞습니다.
사람의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요. 내일 기사에는 수피라는 파워블로거를 소개합니다. 이 피트니스 파워블로거인 수피님은 2006년부터 13년 동안 건강한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석 시리즈를 지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수학의 정석이 아니고요. 헬스의 정석, 다이어트의 정석을 지으신 분이죠. 이분께 서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겨우 이분과 관련되어 알게 된 건 나이가 48살이시다. 건축 분야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분께 여름이 다가오니만큼 다이어트와 그리고 체형 조절을 위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질문을 대신 던져봤습니다. 다이어트 관련해서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허황된 정보가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촌충, 기생충을 이용한 다이어트가 있다고도 하더군요. 이런 정보들은 단숨에 거르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의 방법에 관련해서는 너무 왕도가 없다라는 것을 역시나 정석에서 밝혀주고 계시죠. 그리고 홈트레이닝과 관련한 정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걱정과 권유를 하셨는데요. 먼저 운동 경험 너무 없으신 분들은 홈트레이닝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다음에 하시기를 추천하셨죠. 여름이 다가와서 열흘 만에 5kg가 빠진다, 10kg가 빠진다 이런 이야기에 혹하게 만드는 광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정보들,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들 먼저 혹하기보다는 귀에 흘려 들으시기에 그걸 가장 권하셨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나 보조제 의존형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 수피님의 인터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피님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수피님의 글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싶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아니면 체형을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두 문장들을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리 효과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본인이 정말로 전력을 다해 운동한 게 맞는지부터 되돌아보는 게 맞습니다. 적게 먹었는데 안 빠졌다가 아니고 먹을 만큼 먹었으니 안 빠진 거다. ESC의 이정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신문사 도쿄시 기자 조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오사카로 출장을 가서 G20 정상회의를 취재할 예정인데요. G20 정상회의 이번 큰 주제는 무역 문제 그리고 폐 플라스틱 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무역전쟁 사태를 빚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의 마지막 날에 29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는 오사카 중에서도 연안부에 있는 인공섬인 사키시마라는 곳입니다. 사키시마는 1988년 버블 경제, 거품 경제 정전기에 오사카부가 연안 항만 개발 계획인 테크노포트 오사카 계획에 따라서 대규모 개발을 했던 곳인데요. 사키시마뿐만 아니라 인근 유메시마, 마이시마 등이 같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88년은 거품 경제 최전성기였고 이후 90년대 들어서 곧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곳에 있던 사무실들은 공실이 속출하게 되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를 하고 그리고 사키시마에서 정상회의 장소를 사키시마로 정한 것은 물론 사키시마에 있는 인텍스 오사카라는 곳이 한국으로 치자면 코엑스와 비슷한 국제 전시장이라서 장소적으로 적합하기도 하지만 이런 연안부 개발 활성화시키는 것에 좀 더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키시마 옆에 있는 유메시마는 2025년에 오사카 만국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이곳에 오사카 만국박람회는 도쿄올림픽과 같이 일본 고도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곳인데요. 이런 일련의
대형 행사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일본 정부의 바람이 이루어질지 앞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 한겨레 라이브가 첫 방송을 하면서 특별 인터뷰 손님으로 가장 모시고 싶었던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국정 전반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일정이 많으셔서 모시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에 대해서 두루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청와대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뵈니까 참 신기하네요. 그전에는 네. 청와대 춘추관에서 만나 뵀었었는데. 그랬었죠. 네. 전-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또 있잖아요. 저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언제가요? 아니,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바로 오늘 물어볼 게 네. 되게 많아요. 어떻게 날짜를 잡았는데 네. 묘하게 참 물어볼 게 많아진 때로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청와대에 지금 2년 반 가까이 네. 있는 건데, 요번 사안만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를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데 요새는 그냥 그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매일이 그렇죠. 매일이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네네.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저의 정답이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거는 최종 단계까지 가야만이 인사인 것이고요. 네. 지금은 여러 언론들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네. 그리고 여러 관계자 발들의 말들을 인용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것도 없고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인사권자와 당사자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죠. 네. 예. 다른 얘기들은 조금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인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검증 대상에 조국 수석이 포함됐는가? 아니요. 그것도 말씀드리긴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고민정이라는 사람이 네. 검증 대상에 네. 들어갔는데, 네. 본인이 다시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네. 혹은 다른 사람이 또 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어느 정도의 과정이 좀 마무리가 되거나, 네. 혹은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는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확인을 해줄 수밖에 없지만 네. 지금은 정말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확인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비보도를 전제로 비보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라이브 하고 아니.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비보도를 전제로 뭐 네. 2배수다, 3배수다 뭐 이런 거는 그때 제가 취재할 때도 좀 가끔 네. 힌트를 주고 그러셨는데 그건 따로 전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티타임 들어가시죠? 네. 오전에 네네. 티타임 대변인 티타임이 뭔지 모르실 것 네, 같아요.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침에 저는 이제 언론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언론들을 신문 그리고 방송 뉴스까지 다 모니터를 해서 분석을 한 회의를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몇 단계 회의를 거쳐서 아침 시각에 대통령님하고 네. 이제 몇몇 사람들 모여서 네. 그날의 현안들 그리고 챙겨야 할 것들 그리고 언론 상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 멤버시잖아요. 네네. 대변인, 민정수석 다 고정 뭐 멤버 몇 명 있죠. 예. 몇 명.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좀 이렇게 좀 들으시는 정보가 없는지 싶어서요. 뭐 정보야 많지만 네. 안다고 해서 다 말씀드리면 그럼 그게 방송 끝나고 저한테 대변인인가요? 따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예.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발탁설인 거죠. 지금은 네. 여러 군데서 관계자 말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곳은 몰라도 한겨레가 일면에 힘줘서 썼으면 그거는, 맞아요. 단독으로 예, 쓰셨더라고요. 그거는 꽤 신빙성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전에 제가 일할 때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 편집회의에서도 여론도 살피고 그랬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봐야 하는가 논쟁도 좀 있었는데 대체로 생각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검증된 사람이다. 충분히 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기에 적임자 아니냐. 뭐 이런 견해도 있었고, 반면 이제 야당에서도 비판이 있지만 대통령이 인재풀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항상 믿는 사람만 쓴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조국 법무장관에 이렇게 가면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검찰을 확 장악하고 뭔가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가정을 기반한 질문일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제가 그냥 뭐 학교 교수였다든지 네. 혹은 취재하는 기자였다면은 네. 그런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결정하는 단위에 있는 청와대의 네. 대변인이기 때문에 가장 조심하고 제가 가장 저하는 것이 가정을 기반한 답변이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언론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추측들로 인해서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변인의 입에서 가정을 기반해서 무언가를 답변한다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아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돌이켜보면은요, 네. 제가 대변인 됐을 때도 네. 생각해보면 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었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몇 명은 저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한번 물어보는 정도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저의 답변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검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그리고 인사권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인사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정말 냉가슴 앓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을 저는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보면 네. 이런 보도가 나가고 나서 실제 인사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기도 네. 하고 좀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다양하죠. 그럼 7월 중순에 그 조국 법무장관 지명 포함해서 개각이 예정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이해하면 수는 되나요? 없습니다. 예.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고 누가 대상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럼요. 네. 근데 조만간 개각이 있긴 있을 거다. 그 조만간이라는 네. 게 어떤 사람은 7월, 어떤 사람은 8월, 9월 혹은 네. 연말까지도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기도 말씀 안 해주고 누군지도 말씀 안 해주고. 나왔잖아요, 대신에 제가. 제가 인사 관련해서 저도 이제 두루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오늘 들었던 얘기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 총리 기용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국토부 장관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갈 것 같다. 뭐 아직 확실한 소식통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뭐 돌려막기, 회전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너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물론 그것도 가정일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인사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해 줬으면 하고 저는 언론에 오히려 좀 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바뀌지 않는 곳인데도 바뀐다라는 교체설이 돌게 되면 그 부처가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 번씩 축 흔들리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언론의 그 말 한마디는 그냥 한번 내뱉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 활자이고 영상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제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보면은 늘 인사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추측과 가능성들을 말하는 기사들이 정말 난무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부처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는 그 신중에 신중을 말씀입니다. 기하면 아직 정해진 거 없다니까요. 저희는 발표한 거 받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그렇죠. 인사는 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장관,
총리 뭐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밤새도록 막 취재하고 달라붙고 귀찮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게 지금 저희의 숙명이에요. 뭐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늘상 기자들하고 통화를 할 때도 먼저 제가 미안합니다라고 깔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취재 여건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는데 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것은 당장 내일 제가 이제 일본으로 가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G20이 바로 옆 나라 이제 일본에서 펼쳐지게 되고 그래도 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유,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정말 그 중요한 그 나라들이 모두 다 모이게 네. 되고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글쎄요, 기자들 입장에서 인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지만 인사 문제는 더 이상 묻지 말아라 그 말씀이시죠. 하나만 딱 딱 아시네요.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예, 김현미 장관은 지난번에도 사실 인사 대상이었는데 적임자가 안 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또 이호승 경제수석, 경제수석을 새로 채용하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다 혹은 그분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직접 당부하는 말씀은 제가 그건 모르겠고요. 따로 말씀하셨겠네요. 예, 아마 따로 말씀을 주셨을 네. 것 같은데 일단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는 이 언론에서도 말을 했지만 유연성과 일관성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공정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칼 같고 그리고 기업에게는 아주 무서운 존재. 앞으로 혁신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기사들도 참 많이 봤는데요. 근데 이제 김상조 실장께 제가 이제 여쭤보기도 했고 하시는 말씀이 공정위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수많은 기업들을 만났고요. 네. 그리고 공정위가 모든 기업들에게 칼을 대는 곳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리고 갑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고 명확하게 그 선을 긋는 것이지 모든 기업들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안에서도 역시나 일관성과 유연성이 배합이 돼야 되는데 여기 청와대 정책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책들을 다루다 보면 여러 부처들하고도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대통령님하고도 토의를 또 해야 되는데 논쟁도 해야 되고. 논쟁도 해야 되겠죠.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네. 거기에 있어서 거리낌 없이 하실 분이란 생각은 들어요. 김상조 실장이 갖고 있는 어떤 확고한 신념도 좀 있으시니까. 근데 그러한 일관성과 더불어서 정책이 잘못됐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부족함이 있을 네. 때는 또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호승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 기획비서관에 있다가 기재부 한 차관을 6개월 만에 다시 온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재부 1차관이라는 자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 경제 정책 네. 같은 것들을 다루는 곳이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의 경제 상황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고조되고 있는 미중 건 무역 사실입니다. 분쟁 뭐 이런 것들이 국내 경제, 영향을 네. 미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있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말 좀 안 들으니까 네. 좀 그런가요?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화대 대변인이. 네. 어제 저녁에 조국 수석께 네.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는 안 받으시고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네. 총선 그렇게 안 나가신다고 하더니 장관 가십니까? 장관이 되면 첫 번째 인터뷰는 저랑 꼭 하시죠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인사 문제 이제 넘어갈까요? 네. 네, 알 수 없는 일이니까. G20을 물어달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G20에서 어떤 주제가 논의되는지는 아까 우리 베트남이 아니죠. 베트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도쿄 특파원이 얘기를 좀 했고요. 예. 저희는 뭐 여러 정상들이랑 정상회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한참 이렇게 달아올랐다가 네. 2월 말 하노이 회담을 끝으로 이렇게 쭉 또 가라앉아 그랬었죠. 있었는데 예, 예.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요 관심사는 네. G20에 가서는 고생을 좀 하시고 네. 그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특히 한반도 비핵화, 네. 평화 과정 이런 데 큰 도움이 될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뭐 네.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글쎄요. 일단은 한미 간의 공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지만 예, 계속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만 제가 옆에서 네. 지켜보기에도 네. 굉장히 그 공조가 아주 가깝게 되고 있다는 느낌이 참 많이 이번에 들고요. 8번째 정상회담이죠? 맞습니다. 예, 예. 전화 통화는 그거보다 또 작게 훨씬 더 하셨고. 많았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던 게 2017년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미사일이 계속 네. 쏘아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한반도와 지금의 한반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한다 이거를 업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눈으로 글씨로 보고 혹은 어떤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와 네. 직접 느꼈을 때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제 한번 미국의 누군가가 네. 그 판문점, DMZ 이런 지역을 방문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느낌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은 특히나 한국하면 늘상 전쟁이 곧 일어날 수 있는 나라, 네. 위험한 나라. 네. 그래서 늘 뭐 어떤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대외 리스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북한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알았던 한국이었는데 와서 보니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를 피부로 참 많이 느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서 어떤 의제로 어떤 논의를 할지는 그날 가봐야 이제 네. 알겠지만 최소한도로 그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피부로 얼만큼 와닿는지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작년에도 가려다가 기상 상황 때문에 못 갔잖아요. 아, DMZ를 가려고 했었죠. 그때는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다 결정된 건 아니라서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했던데 네.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가능성 있다. 어떻게 보세요? 북미 정상회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언제, 네. 어떤 시기에 열리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한 방향과 흐름으로 지금 가고 네. 있는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 남북 정상회담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4차가 될 텐데 예. 대통령께서 북유럽에서도 의지를 굉장히 많이 내비쳤잖아요. 그랬죠. 언제든 열려 있다고 네. 말씀하셨죠. 근데 대답이 없고 네, 네. 북쪽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오늘도 어떤 그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신 게 네. 언제든 열려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까요? 아니면 글쎄요. 일단 G20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회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네. 보게 되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내일 가는데요. 제 말씀은 네. 이제 북미 정상회담 미 먼저가 될까 아니면 남북이 먼저가 북미 정상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질까 이게 궁금한 거죠. 글쎄요, 그거 예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남북 간에는 상당히 많은 신뢰와 그리고 교류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실망도 좀 있잖아요. 지난번에 4월 달인가요? 김정은 네. 위원장이 좀 험한 표현도 좀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북미 회담이 열리느냐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거기에 있어서 남북 회담이 필요할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을지를 저희도 네.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반기의 국정 운영
목표가 되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궁금한 거 정말 많은데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잖아요. 네.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80일인가요? 그리고 거의 들어왔다가 나가버렸고 지금은 또 무슨 청문회만 선별적으로 가겠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물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가지고는 뭐 굉장히 결론이 명확해 보이지만 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 여당이 많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왜 야당을 어떻게 해서 좀 국회 정상화 못하고 네. 또 법제화가 되지 못하면 그 부담이 다 국정 운영에 오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다양한 제안들을 내놨었던 겁니다. 네. 처음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사실은 왜 우리가 나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정상화 문제는 결국 여야가 풀어야 네. 되는 건데 하지만 그때 KBS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만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하고 그렇죠. 1대1로도 대표도 만나고 예. 네, 1대1은 아니었고 그때 이제 네. 대표 네. 만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의제를 넓혀주면 만나겠다고 해서 그럼 오케이 의제 넓히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이제는 1대1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이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희로서도 무엇을 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안을 언짢아 하셨겠어요. 내놓으면 에이 안 만나. 아니 그렇진 않죠. 이 제안을 하면은 또 네. 다시 다른 제안을 내놓으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네. 저는 오히려 최근 저희 이제 정치인이 아니었던 사람이니까 네. 물론 지금은 정치 영역에 있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막말들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뉴스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보면서 저래선 안 되지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말들은 내뱉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국민을 대신하라고 대신해서 그런 자리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얼굴을 대표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자신의 말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대통령님하고 순방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 정상들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처음 보는 사람이고 한 번도 그 접촉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로 그 나라를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대표자구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대통령 칭찬하시려고 그러죠. 아니, 그러지 아니. 마시고 국회 정상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의미에서 네. 막말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막말 안 하면 정상화 될 거다 그건가요? 그건 너무 또 단순하죠. 예. 네. 지금 여야 간에 네.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총선 때문에 네. 이미 정치평론가들 뭐 이런 분들은 총선이 이미 시작된 거다.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앞에 초반에 얘기했던 개각 이런 얘기도 결국 지금 국무위원 중에 정치인인 분들이 있고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인사 요인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총선이 이미 시작돼서 총선인데 총성처럼 이게 전쟁이 돼서 국회가 정말 이대로 내년 4월까지 계속 안 열리고 저러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장 급한 추경은 물론이고 그럼요. 네. 9월 정기국회도 좀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매일같이 논의를 하고요. 물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협상들 그리고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통 크게 만나 주시죠. 1대1로 만나고 싶다.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아마 제가 예전에 김호준 파파이스 할 때 그때 처음 뵀을 때가 네. 이제 막 제안을 받고 캠프에서 맞아요. 그때 제안도 받기 전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제안 받았다고
해서 그랬나?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제안을 안 받아서 그때 저한테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김어준 씨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랬었나요? 제가 뭐 블라블라 말을 했더니 아이고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는 청와대 가 있구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예지력이 남아요. 있네요. 아니, 그때는 그런 정말 말을 제가 할 몰랐어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뭐 캠프에 합류를 하셨다가 부대변인을 오래 하셨다가 청와대에서 1년 근무하는 게 그 체력 정년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네. 이 대변인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런 인생을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 예상했던 경로 안에 들어 있는 그림인가요? 아니요, 전혀 못했습니다. 아나운서 시절에는 정치 영역으로 올까라는 거는 한 번도 꿈을 꿔본 적도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청와대에 간다는 거는 아예 그냥 다른 세상 일일 정도로. 근데 결국은 제가 살아온 삶 뭐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네. 돌이켜 보면은 늘상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돌발 상태를 대비하는 거. 그게 삶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까지 됐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그렇죠. 예. 예. 대변인 하기는 어떻습니까? 예, 보람 있습니다. 네, 진실성이 별로 안 느껴지는. 힘들어요. 대변인 하시고 그 네. 다음에 또 나 이런 거 정말 잘하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설명하는 거 잘할 수 있는데. 다음에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게 네. 참 어려운데, 일단 적극적으로 결국은 이거는 이제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는 거니까 직접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돌발 상황에 대비한 상태에서 제안이 오면 나간다.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닌 쪽으로. 그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거 언젠가는 아니고 그 나중에 네. 방송을 원래 방송인이시고 네. 워낙에 그 진행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잠깐 여기 있다가 갈 테니까 나중에 제가 일로 한겨레 라이브 네, 진행자로 해가지고 이제 출연해 주시고 네, 소식 그럼요. 전해주고 네. 예, 방송 선배하고 만나서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네. 얘기하니까 이 카메라로 안 찍으면 더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자주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초청에 응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겨레 라이브가 기술적인 문제로 6시 정각에 시작은 했는데 한동안 유튜브로 송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윤재필님이 초창기라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인정함. 다만 앞으로라고 겁을 좀 주셨고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시청자분들께 사과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용관, 라비나 킴, 함께하는 세상 댓글을 달아서 응원을 해주셨고요. 고민정 대변인 반겨주셨습니다. 인기만큼 자주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이어 한겨레 편집국에서 진행된 특별한 라이브 공연 기자실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ship is wrecked. The cliffs came so fast. I just closed my eyes, but you closed your heart. I could give you love,
I couldn't give you love. I could give you love if you let me in. I wish you could see the world like me. We could stop the rain. Oh, it's such a shame, 'cause I could give you love. I couldn't give you love. I couldn't give you love if you let me in. If you let me in. If you let me in. Oh, oh, you never los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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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till yours, and I could give you love. I couldn't give you love. I couldn't give you love if you let me in. I wish you could see. Oh, you're beautiful, but you've broken all the mirrors, 'cause you lost your faith. And I could give you love. I couldn't give you love. I could give you love if you let me in. Thank you. 떡떡 나가도 될까요? 그럼 어디든 잘 노는 형들이 있고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당당하고 멋진 누나도 있어. 그러니까 어서 나와.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